네, 전북민원연에서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친일 언론과 친일 언론인에 대한 내용,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친일 언론인에 대한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친일 언론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우리 전주의 현인 사명 중에 한 명이자 행동하는 지식인 중에 대표적인 지식인 중에 한 분인 김은규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식인이시죠? 부끄럽습니다. 예. 오늘 그러면 이 첫 번째 시간으로 친일 언론인, 네. 첫 번째 시간으로 누구를 지금 소개를 해 주실 예정이십니까?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일제강점기 시대적 배경으로 이제 언론들이 어떻게 친일로 변모해 가는가를 쭉 살펴봤는데, 그 내부에서 이제 활동한 분들이 있어요. 지식인이자 언론인이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변절을 합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이광수 편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역시 우리가 이 친일 문학인이면서 언론인, 그리고 친일을 했던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우리가 이광수를 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많이 변절한 지식인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실제로 구한 말부터 일제강점기 이렇게 이어오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소위 말하는 지식인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변절 사례는 많나요? 많죠. 네, 맞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당시가 어쨌든 우리가 계몽의 시기고 했잖아요. 계몽의 시기에다가 또 식민지 시기가 겹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솔직히 지식인들이 어쨌든 계몽의 시대에서 옛날에 조선 봉건적인 사상들, 유교적 사상들 이런 거를 탈피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사상이나 정신뿐만 아니라 이제 문물도 그렇고 하는 와중에서 양반들이 자각을 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계몽을 이끌어가려고 하는데, 식민지 시기 속에서 이제 보니까 일제가 이게 안 망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수가 많이 변절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조선의 3대 천재라고 했던 3대 천재 이광수, 최남선, 홍명희 선생 이렇게 세 분을 동경 3제라고 해서 다 같이 동경 유학파예요. 그래서 동경 3제라고 하고 이게 조선의 3대 천재가 됐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홍명희 선생만 빼고 최남선, 이광수 전부 친일로 나아가는 대표적으로 그 3대 천재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다시 또 따로 특집으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이 지식인이라고 이제 우리가 불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지식인들이 주로 어떤 영역에서 일을 하던 사람들인가요? 지식인들이 이제 그 당시 지식인은 크게 보면은 이제 한학을 공부하면서 스스로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외 유학파들, 특히 일본 유학파들이 많았죠. 그래서 되게 이제 일본에 가서 많이 공부를 하고 들어와요. 주로 이제 일본 유학파들.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와갖고 대부분 이제 어떤 활동을 하냐면, 공부를 했으니까 자신의 전공과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되게 이제 문필 활동을 많이 하죠. 그 문학 작품도 쓰고 문필 활동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배경편에서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문필 활동을 할 수 있는 이 터전이 돼주는 게 언론이에요. 언론. 새로운 신문물로 신문들이 등장하니까 하나의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미디어가 있었다라는 거죠. 신문. 그러니까 그 미디어로서 신문, 잡지. 그래서 이제 대부분 문필가이자 언론이 활동을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대표적인 그 문필가이면서 언론인 이광수 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가 보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 3대 천재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제 한마디로 이 문필가로서 이광수 씨를 소개를 한다라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쭉 이렇게 이광수 편을 얘기하기 위해서 쭉 자료를
하면서 결론적으로 먼저 서두에 얘기를 꺼내자면은 정말 천재는 천재예요. 네. 그런데 피와 살과 뼈까지 일본인이 되고자 했던 안타까운 천재라고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일본 유학도 했죠. 했죠. 실제로. 네. 일본 유학을 조금 어렸을 때 가요. 15살, 13살, 4살 정도에 일본 유학을 갑니다. 네. 그러면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필가로서 이광수를 이야기하자라면 결국 우리가 소위 한국 근대 문학의 네. 표시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정, 소설 무정, 그 이야기를 또 우리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대 문학의 요시라기보다는 네. 근대 소설의 요시. 근대 소설. 문학으로는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무정이라는 작품이 이광수가 이제 1917년에 그 당시에 이제 일제 총독부 기관지였던 네. 매일신보에다가 매일신보. 연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근대 소설의 최초로 조선에서 근대 소설 최초의 소설로 쓴 거예요. 쓴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럼으로써 이광수가 이제 문학가로서 문필가로서의 이 두각을 나타내는 거죠. 근데 사실 매일신보에 쓰기 이전에 일본에 유학할 때도 단편으로 매일신보에 쓴 건 장편 무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 무정이 단편이 있고 장편이 있죠. 그러니까 단편 처음에 발표한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처음 근대 소설에 아니 매일신보에 장편으로 발표한 거를 근대 소설의 효시로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광수 전에 이인직 우리가 혈의누 귀에서 뭐 이렇게 쓴 그 이인직과 이광수가 대표적인 그 근대 소설을 처음 시작한 그런 문필가로 보면 그렇죠. 뭐 이인직은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그렇죠. 혈의누. 네. 신소설. 네. 혈의누 했는데. 혈의누 귀의 성 뭐 이런 거. 지금도 이제 외워지네요. 기억이 나네.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합시다. 이 무정이 가지고 있는 그 근대 소설로서의 의미가 있을 텐데 어떤 점을 우리가 주로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제 일본 유학을 하면서 또 그 당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은 조선 봉건에서 근대로 넘어오던 시기이다 보니까 그 과거의 봉건적 가치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바꾸자라는 주장, 계몽을 합니다. 그래서 무정이라는 소설도 사실 좀 이제 자유연애 같은, 이런 거. 그러니까 이광수가 실제로 결혼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결혼을 할 때,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여러 번 결혼합니다만은, 첫 번째 결혼을 할 때, 옛날에 우리, 결혼처럼 그렇게 이제 얼굴도 모르고 얼굴도 몰랐는지까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그냥 중개 결혼을 해요. 부모가 시킨 대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건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감정을까지 내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회의적이었던 마음에 안 들었나? 회의적이었던 거지. 그러면서 또 본인이 가지고 있던 가치가 옛날 유교적 사상에서 탈피하고 싶은데 그런 일상하고 맞물리면서 그런 이제 뭐 자유연애, 그 다음에 여성들의 어떤 좀 자유롭게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계몽의 관점이지.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소설에 투영이 돼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본 유학도 하고 본인 스스로 지식인으로서 어떤 계몽 사상에 빠져 그렇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또 개인의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이 사실 어우러져서 소위 말하는 리얼리즘과 리얼리즘. 네. 그러니까 이제 근대 소설에 우리가 이제 그 형태라고 하면 우선 리얼리즘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연애 소설이라고 재미를 주는 이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계몽적인 그렇죠. 그런 내용을 써. 그러다 보니까 무정이 발표돼 갖고 우리 유교 집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뭐 반발해요. 이게 뭐 남녀 평등, 뭐 자유연애, 여성 해방,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에로티시즘이라고 하는 게 처음 이제 그렇게 막
소설에서 나타나는 그런 거죠. 에로티시즘이 아니라 그냥 자유연애. 자유연애, 남녀평등, 여성해방 이런 것들이 얘기되는 거야. 아니, 좀, 그러니까 이제 유교적에서 그러니까 유교 우리가 입장에서는 좀- 이게 야 남녀 7세 부동석의 사회에서 뭔 소리냐 이런 이제 그렇죠. 항의도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학문적으로 음. 이야기를 하면 에로티시즘이 가미됐다. 아, 거기까지 들어가는 뭐 그게? 그렇죠. 예. 하여튼 어쨌든 그러니까 이 무정 소설 뭐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 뭐 주인공도 학교 선생이고 또 그 주인공들이 뭐 미국으로 유학 가고 일본 유학 가게 되고 읽어보셨어요? 공부하자. 아이 그럼요. 읽어보셨어요? 아. 우리가 이런 거 준비하면서 안 읽고 하겠습니까? 네네네. 예. 급하게 읽어봤죠. 네. 예.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미 그 소설 안에 어떻게 네. 보면 이 무정이라는 소설 안에 이광수가 가지고 있는 나중에 또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그런 친일적이고 또 민족 개조 같은 뭐 그런 사상들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아예 그건 좀 오버야. 그건 오버인가요? 오버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이, 무정 속에서는 민족 뭐, 아니 왜냐하면 거기 보면 막 교육을 강조하고 뭐 과학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뭘 새롭게 배워서 민족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무 이 무정에서 너무 깊게 들어가는데 네. 그 자체 내에서 벌써 변절의 씨가 잉태되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오버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건 뭐 해석의 나름이니까. 예,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니 지금 할 얘기도 많은데 예, 아니 그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시죠.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좀 길게 하냐면 이건 이제 할 이야기도 많은데 소설가 이광수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은 자기의 어떤 사회적 존재가 만들어낸 그 의식이 이 문학에 투영됐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정이라는 대표적인 이 소설에 이미 제가 보기에는 그런 나중에 친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미 그때부터 갖춰져 있었다. 저는 뭐 그렇지 않을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나갔나요? 저는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 예, 너무 할 말이 많아요. 반박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러니까 핵심의 요지는 내가 반박하고자 하는 핵심의 요지는 뭐냐면은 처음부터 이 사람이 친일이 잉태되어 있었다. 씨앗이 그런 건 아니란 거죠. 삶의 과정 속에서 네. 시대적 상황과 그다음에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고 네. 또 자신의 어떤 생존 양식 이런 네. 것들이 버무려지면서 변절로 가는 것이지. 그렇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변절의 씨앗이 잉태되어 있었네. 이렇게 보기에는 예. 그럼 제가 무리가 이제 있다는 너무 거죠. 그 강조하다 보니 그랬는데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처음에는 독립운동도 그렇죠. 사실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네. 그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본 유학 가고 사실은 이 독립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을 했던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광수가 이제 일본 유학을 이제 갔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왔다 갔다를 몇 번 해요. 근데 어쨌든 1919년에 우리가 이제 3.1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전에 유명한 28 독립선언이 그렇죠.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광수가 거기 참여를 했나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이때 1910년대에 이광수는 계몽의 관점과 독립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몽과 독립. 그리고 그 당시에 시대적 분위기가 이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일본이 이 식민 통치가 얼마나 오래 가겠냐. 그래서 우리 힘으로 좀 독립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있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처음부터 그러니까 친일의 그건 아니었다. 아니죠. 네. 처음에는 계몽과 독립이 이광수의 화두였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너무 심하게 했네. 그렇지. 그래서 1919년도에 이제 일본 유학생들, 우리나라 일본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이 28 독립선언서를 이제 낭독을 하고 이제 또 잡히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3.1운동 바로 이전에. 그때 이 28 독립선언서를 이광수가 작성을 해요. 초안을 작성하고 그게 이제 그 당시에 일본 유학생들이 이제 모여갖고 거기에 이제 뭐 백관순이 뭐 서춘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발표를 하고 이제 근데 이광수는 그 28 독립선언서를 초안을 썼지만은 발표한 때는 없었어. 상해로 일단 날랐어. 상해로 날른 거예요.
상해로 날아가지고 상해에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임시정부에 참여를 하면서 그때 상해 임시정부가 만든 독립신문의 사장, 주필, 편집국장을 해요. 이미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언론인으로서의 네, 언론인이면서 임시정부에 참여하는. 그러니까 이빨 독립선 때 상해로 간 거는 잡힐까봐 도망간 겁니까?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 이제 상해 쪽에 우리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쭉 마련이 되니까, 이제. 좀 주도적인 사람들은 좀 몸을 피하는 뭐 그런 것도 피하는 측면도 있고, 왜냐면 망명정부는 아니에요. 임시정부와 망명정부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렇죠. 망명정부는 이렇게 그쪽에서 못하니까 좀 피해가고 하는 거고, 우리 임시정부는 그 개념은 그렇죠. 아니에요. 그 미국에도 망명정부도 있었고 뭐 이랬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상해에서 그런 이제 우리 그 독립운동에 열망을 가신 분들 모여서 임시정부도 수립하고 하니까 나도 거기에 참여해야 되겠다 하고 가는 거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어쨌든 갔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독립신문의 책임자로 있었다. 독립신문 책임자로 있었죠. 그리고 이제 뭐 문필 활동도 거기서도 계속하고. 그러면 이광수가 초창기에 이렇게 계몽과 독립의 이런 정신을 가지게 되는 거기에 영향을 미쳤던 뭐 주위의 사람들, 뭐 존경하는 사람들, 뭐 이런 영향 미쳤던 사람들도 좀 있지 않겠나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상해 임시정부에 가가지고 이제 임시정부에도 활동을 하지만 또 그때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나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제 이 독립운동 겸 계몽운동을 이끌기 위해서 흥사단을 만들었잖아요. 또 그때 상해에서 도산 안창호를 만나서 이 흥사단에 또 가입하고 그 다음에 이 도산 안창호와 이광수의 관계가 나름 돈독해요. 이광수의 정신적 스승이 안창호입니다. 실제로 정신적 스승. 그래서 나중에 이광수가 변절하는데도 그 다음에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는 거에서도 안창호 선생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안창호 선생이 주장했던 부분을 자기들이 흡수하면서 자기 나름식으로 소화한 게 잘못 소화된 거지. 잘못 소화된 거야. 그러니까 그럼 이걸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안창호가 원래 우리가 알기로 이 민족 개조론 그걸 이제 주창하는 그리고 이광수가 거기에 영향을 받았던 그 관계를 좀 그러니까 이제 안창호 선생이 주장하는 게 무실력행이에요. 안창호 선생이 실력을 양성하자야.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그래서 흥사단을 조직해가지고 그거를 하는 활동의 단체로서 이제 주력으로 흥사단을 조직해서 이제 실력 양성론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광수도 그거를 이광수가 존경하는 분이야. 안창호 선생을 존경하고 그 사상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실력 양성을 주장하는데 안창호 선생의 실력 양성론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식민지 상황에서 실력을 양성해서 빨리 독립을 하게끔 형성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광수는 그걸 받아들이면서 야 우리가 실력을 양성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독립하기 힘드니까 저 일본 애들의 주변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 우리 나름대로 실력 양성하자. 그래서 좀 계몽에 눈 뚫고 나가자. 이런 이제 그러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미 변절되는 시각이 좀 달라지면서 변절의 시가 이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뭐냐면은 그래서 안창호 선생이 이광수 때문에 오해를 받기도 해요. 민족 개조론이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이 당신한테서도 나온 거다. 그래서 이제 안창호 선생도 실력 양손론이 이제 민족 개조론이라고 이제 얘기도 되는데 그 의미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광수 때문에 안창호 선생이 오해받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민족 개조론 그러면 원래 안창호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마치 지금 우리 조선 민족들이 무식하고 모르고 문물도 지금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뭐 서양이 변화해 가는데 뒤처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일본에서 뭘 배우고 만 그런 방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요? 부정적인 좀 의미로 민족 개조론이 자꾸 이야기되는 좀 그런 부분이. 근데 도산 안창호 선생의 실력 무실력행, 실력 양성론은 그래서 이제 민족 개조론이라고 또 얘기도 되는데 인정하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빨리 실력을 양성해서 그렇죠. 독립으로 가자. 도산 안창호 선생이 민족 개조론을 이야기했었는데 그 당시에 다른 지식인들이 또 뭐 다른 방식의 이런 행동 강령이나 이런 것들이
또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 선생 얘기를 하면서 자꾸 민족 개론적으로 민족 개조론 하니까 오해받잖아요. 그러니까요. 도산 안창호 선생은 실력 양성론이에요. 실력 양성론. 이광수 때문에 오해받는 거야. 실력 양성론. 네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우리 식민지 상황에서 세 개의 흐름이 있어요. 하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처럼 실력 양성론, 실력을 키워서 독립을 하자라는 게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민족 개조론으로 오해받으시고 또 이광수가 그걸 갖고 와가지고 민족 개조론을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오해받을 여지가 있다는 그러니까 거고. 지식인으로서 이제 충분할 수 있는 그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그런 실력 양성론이 있었다면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의열단, 김원봉, 그 다음에 만주 쪽에서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네네. 무력 투쟁. 야, 쟤들이 힘 갖고 하니까 우리도 힘으로 대항하자. 무력 투쟁로. 대표적인 의열단, 김원봉 선생. 쭉 나오잖아요. 그런 이제 무력 투쟁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 야, 우리 힘이 없으니까 강대국들의 어떤 협상을 통해서 독립을 하자. 이게 이승만의 외교 독립론이.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나라 사대주의의 어떤 뿌리가 되는 사실 그런 흐름이기도 했겠네요. 그 세계 흐름이 쭉 있었고, 독립운동가들은 주로 이제 무력 투쟁론과 연결되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력 양성론이 조금 잘못 전개되면서 이광수의 민족 개조론처럼 나오면서 민족적 우파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승만 계열의 외교 독립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력 투쟁론은 너무 과격하고 현실성이 없고. 그렇게 본 거죠. 지식인들이 다. 지식인들이 가지는 한계야. 그렇죠. 지식인들이 가지는 한계. 그때 만약에 김 대표가 있었으면 김 대표 성향으로는 무력 투쟁론이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역사의 수레바퀴가 되겠습니다. 역사의 수레바퀴. 아무 데로나 흘러가는. 아니, 불쏘시개.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사실은 이야기하다가 좀 빠진 게 있는데, 그 이광수의 결혼 문제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좀 빠져나갔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됐죠? 아니, 그러니까 이광수가 첫 번째 결혼이 그렇게 이제 어떤 기존의 관습대로 결혼을 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삶을까지 내가 어떻게 알 수는 없겠지만은 크게 이제 그 결혼에 대해서 이광수도 회의감도 갖고 또 계몽을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배경으로 이제 자유연애 이런 것도 하는 소설도 쓰고. 상대 부인이 백신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근데 그쪽도 별로 이광수를 안 좋아했나요? 그건 개인의 삶까지 내가 모른다니까. 모르죠. 그런 거 좀 알아보시지. 내가 그 시대로 갈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이광수가 이제 또 하나 이광수의 키워드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은, 이광수가 어렸을 때 폐병을 알아요. 그 당시 우리 지식인들이 많이 고생했잖아. 폐병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원래 지식인 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콜록콜록 하면서 폐병 걸려서 손수건에 피도 좀 나고. 근데 이제 이광수는 안타까운 게 이광수가 어렸을 때 되게 가난했어. 엄청 가난해갖고,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당숙집에서 동생들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광수는, 야, 우리 당숙한테 내가 신세지기를 너무 좀 미안하니까, 나와서 독립하자 해갖고 자기 혼자 스스로 동생들 놔두고 경성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허드렛 일을 하면서 고생을 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이광수가 보니까 지식인이면서 문필가로서의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걸 골고루 갖췄네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에 또 이혼하고, 재혼하고, 그래서 자유연애도 자유로운 영혼, 거기다가 폐병까지 걸려서,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유약한 그런 지식인 모습. 그러니까 폐병을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어렸을 때 폐병을 알았어. 그런데 이게 너무 가난해갖고 치료를 못 받은 거예요. 치료 시기를 놓쳐버린 거야. 그래서 이 폐병이 이광수의 삶의 내내 이광수를 괴롭히는 하나의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가 일본 이제 유학할 때도 폐병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요양하고 이런 과정을 왔다 갔다 몇 번 해요. 근데 그때 일본에서 허영숙이라고 이제 어떤 여성을 만나는데 그 여성이. 바람 폈구나. 이제 되게 그 당시 지식인들 전통적으로 결혼하는 본부인 집에 놔두고 또 특히 또 이제 자유연애 사상을 가지면서 유학하고 또 지식인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말도 통하고
근데 이제 이광수가 폐병을 앓았는데 그때 허영숙이라는 분이 나중에 산부인과 의사예요. 의사를 해. 그러니까 의사 전공을 한 분이야. 이 양반이 이제 이광수하고 같이 이제 둘이 조금 좋은 사이가 되면서 옆에서 적극 치료를 돈도 많이 도와줘. 벌겠다, 치료도 그 당시에는 의사가 아니었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의대를 다녔지. 그럼 옆에서 치료를 해줘갖고 둘이 이제, 이렇게 러브스토리를 이어가고, 나중에, 이광수가 상해에 있을 때, 상해에서 독립운동할 때, 허영숙이 이광수를 만나러 상해까지 가요. 가가지고, 이광수한테 야, 귀국하자. 근데 여기서도 약간의 이제 음모론적 얘기도 있어. 월탄 박종화가 나중에 글을 쓸 때 뭐라고 써놨냐면은, 허영숙이, 총독부가 지식인들을 포섭하는 어떤 그런 책략에 휘말려갖고 이광수를 데리러 왔다라고 월탄 박종화가 어떤 그랬다가 근데 이것도 사실 확인은 모르지만 월탄 박종화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 그러니까 월탄 박종화 그렇게 썼으면 뭐 완전히 없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당시 조선 총독부가 나중에 최남선 편에서도 얘기하겠지만은 조선 총독부가 지식인들을 회유하는 작업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걸려든 게 최남선이에요. 총독부의 배경으로 언론 활동도 하고 이러는 게 최남선이거든. 근데 그러니까 총독부에서는 나름대로 식민 통치를 하면서 지식인 포섭 작업을 했던 거였는데 거기에 이제 허영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썰이에요. 썰인데 허영수가 갖고 이광수한테 귀국하자 해갖고 이제 같이 귀국은 안 하지만 조금 있다가 귀국을 해. 그래갖고 이제 귀국을 하면서 또 허영수하고 같이 나중에 다시 같이 귀국을 하거든요. 그때 상해 임시정부 있던 사람이 귀국을 하는데 저쪽에서, 저쪽 북쪽을 통해서 들어올 거 아니에요. 반도 쪽, 만주 쪽으로 들어오는데 거기서 일제한테 걸려. 임시정부에 있던 사람이 오는 거냐 걸리지. 근데 무사히 풀려나. 그때 또 의심을 받는다고 실직이. 뭔가 이상하다 하고 의심을 받아요. 그렇겠네요.